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293쪽입니다. 창조적 시민들 대안을 실천하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21세기형입니다. 과거 이제 그리스 시대 때 도시국가 뭐 그리스 아테네라든지 뭐 이런 그 도시의 전체 인구가 모여서 이제 뭐 투표를 하는 직접 투표 이런 거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여기 나오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에, 그러니까 하층민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상명하달식 이런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밑에서 시작되는 이런 민주주의죠. 여기 나온 표현처럼 소통과 관련된 그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원순 씨의 글입니다. 그 서울시장 했던 돌아가신 박원순 씨 있죠. 박원순 씨의 창조적 시민들 대안을 실천하다. 그러니까 이제 도정일 박원순 외, 그러니까 한 명이 쓴 글은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집필한 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박원순 씨가 쓴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결국 커뮤니케이션인데 국민이 주권자인데도 항상 선거 때만 정치인들이 국민의 뭐 하인이라든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런 행태의 정치인들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됩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잘못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뽑았을 때는 그 다음 선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뽑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투표가 끝나면은 이제 국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마치 국민을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표현을 하면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인인 국민이 이렇게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사실은 투표 외에 현실적으로 국민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뭐 다른 방식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국민도 항상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하는 그 순간만 국민이 주권자고 다시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 우리보다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역사가 긴 그런 국가들의 사례를 봅시다. 먼저 영국 수상실의 공식 사이트에 보면 여기 사이트 주소가 나오죠. www.number10.gov, 뭐 government를 줄임말이죠. .uk.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communicate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다시 petitions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진정 게시판, 우리로 치면 탄원할 수 있는, 우리는 요즘 청원,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뭡니까 윤석열 정권 때 와서는 이런 것도 슬그머니 폐지해버리고 국민들의 소리에 제대로 귀를 안 기울여요. 그죠? 그래서 이 영국의 진정 게시판에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공개 진정 5가지, 5 most popular open petitions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resign, 사임하라.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당시 영국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 당신 사임하세요. 뭐 이런 게 있었고,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MB out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없었죠. 아마 있었으면 수백만 명이 있으면 했을 겁니다. 그 당시 4대강이라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남겨놓을 수 있는 어떤 수용성이나 관용이나 용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었을까? 이 책이 나왔을 때가 이명박 정권 때니까, 그죠? 그래서 영국 수상실 사이트를 보면은 처음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의 교실답게 모범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박원순 씨의 글인데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표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투표하러 직접 투표소에 가는 걸 귀찮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투표를 잘 안 하니까,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뭐 트위터를 이용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선거날 산에 놀러 간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리산, 뭐 속리산에 간다, 그럼 산정에서 실시간으로 일출을 또 볼 수 있게 할 수 있죠. 트위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지리산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안 하는 걸까? 이게 지금 박원순 씨의 편을 보면 왜 안 하는 걸까?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게 두려운 걸까요? 민주주의를 정말 온전하게 할 생각만 있다면 과거 그리스의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 못지않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은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도 생각만큼 많이 들지 않거든요. 처음에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죠? 투표 이제 집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주기로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투표하는 방식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혹자는 뭐 해킹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완벽하게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든 상태에서 검증한 상태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죠. 그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과거의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선거 시스템, 투표 시스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는 아메리카 스픽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통치에 관여하는 시민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정부 혼자서는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의 방법을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웹사이트에 자기들 스스로를 21세기의 은민회의, 21st Century Town Meeting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민회의는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인데 미국의 민주주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은민회의를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네마다 다른 자신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자기들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이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쉬운 건 아닙니다만 바쁘기도 하고 뭐 전부 다 먹고 살기 바쁘죠. 그래서 또 투표할 때 그 현장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한 자리에 모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또 이런 거를 뭐 너무 국민들 뭐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 그죠? 국민의 대표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들에게 과연 일임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이 우리가 보면은 머슴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전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로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메리카 스픽스 웹사이트에 가보면 약 5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뭐 9.11 테러 때문에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무엇을 건축할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 적으면 전자패널을 통해 본부에 있는 큰 화면에 뜬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은다는 거죠. 이것이 21세기형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달한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는 직접 그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멀리 학교에 있는 강의실 혹은 교실에 다 같이 모여라. 특정 시간에,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그래가 수업하면 또 아픈 사람은 못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비대면을 하면은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과거의 직접 민주주의 어떤 방식을 보충하자는 건데,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게 훨씬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동네 주민의 힘이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부터 우리 시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살펴볼게요. 베를린 도시국장을 만나 베를린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베를린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통일 이후에 아무리 도시가 팽창하고 건물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도시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녹색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베를린에 가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원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되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늘 과자 부스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뜨려야 해요. 이건 이제 농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말인데, 그만큼 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 마치 원시림처럼 그렇게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시민 70명이 결정했답니다. 영국에는 글래스고 2020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자신들이 살고 싶은 2020년 글래스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자세하냐면, 예를 들어 미용사가 어떤 미용실을 차리고 싶은지도 나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2020년의 모습을 그때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또 지역 문제 전자청원 시스템인 Fix My Street, 우리 거리를 고쳐주시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자기 집 앞의 길이 무너져 있다고 신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11시 11분에 밤 11시 11분에 버킹엄셔 자치단체의회에 보낸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표시해 두면 공무원들이 다음날 아침에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모든 지역을 다 순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자기 삶의 공간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니까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거리가 사실 많죠. 그 시민들이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빠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그죠? 또 크리시 마크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답니다. 왜 이런 훈장을 받았냐고 이제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관공서에서 쓰는 용어가 아마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법원 용어도 어렵고 병원에서 쓰는 용어도 좀 어렵죠. 그래서 검사를 해도 병명 같은 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법원에서도 뭐 할 때 공소장 뭐 작성할 때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영국 공무원들에게 집게 쓰라고 따졌답니다. 자기들이 알아들 수 있게. 지금 공무원이 공문서를 한번 기한하면은 이 할머니한테 와서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일반인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죠? 우리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한자어에서 온 표현들이 많죠. 순수 한글로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리시 마크라는 이 할머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이름이 쉬운 영어 운동, Plain English 캠페인입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 크리스텔 마크 씨가 있는데 1979년부터 수정처럼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단체입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은행에 좀 더 쉬운 공문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도 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규모가 큰 단체가 되는데 한국에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지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대안은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 볼까요? 마포에는 라디오가 있고 대구 성서 공동체에도 라디오가 있습니다. 또 관악구에도 보면 FM 라디오가 있는데 모두 다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13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전부 건설회사 사장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이익과 정보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 드림이라는 지역신문만 예외입니다. 시민들과 좋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신문사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방송국 같은 걸 만들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중동이라는 이 거대한 보수 언론 단체, 가짜뉴스든 뭐든 그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조중동을 비판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풀뿌리 언론을 장악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에, 이 사람의 블로그에 4,000명의 방문객이 있었는데 하루에 보통 2,000, 3,000명이 다녀간답니다. 그리고 또 트위터에는 팔로잉 하는 친구들이 벌써 1,700명이나 되었답니다.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박은수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3개월 후면은 1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언론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고 뭐 행정도 잘하고 재선까지 했지만 좋지 않은 성추행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그게 이제 사실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어쨌든 조금 그렇게 해서 불미스럽게 물러나고 운명을 달리 하셨지만 그 전에까지 이렇게 해온 그 과정을 보면 참 어쨌든 대단한 일을 많이 했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최근에 와서는 소셜 미디어가 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소리라는 방송이 있는데 여기도 어떤 시민운동가가 시작해서 한 1, 2년 만에 제주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방송국, 인터넷 매체로 발전했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연 거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벌 기업을 욕하기 전에 수많은 작은 기업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죠.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소기업 사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솜씨가 좋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가게에 안양점을 내면서 작은 박스숍을 만들 테니 상장 물품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주부들이 양초나 고민형 등을 만들어 오는데 기가 막힌 솜씨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만큼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헌법 제1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1조는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제2조를 청중 우선. 이거는 청중들이 있을 때 연설하는 형식의 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안적 경제도 우리가 풀뿌리에서부터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른바 시민경제, 시민자본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가나가와 생활클럽이라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는데
회원이 60만 명이나 된답니다. 이분들이 조합 활동을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정치가 뭡니까?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유기농 식품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도로를 어떻게 만드냐 같은 정책들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정치가 별게 아니다 싶었나 봅니다. 생활자가 누구냐,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국회의원이나 남자들이 아니라 바로 살림을 하는 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활자 네트워크. 이제 일본 같은 예지요. 한때는 90명까지 당선됐습니다. 이 주부들이 가나가와 현에 있는 의회도 진출하고 또 요코하마 시의회도 진출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1인당 월급이 여기 나와있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전부 공동기금으로 만들었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사용한 비용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동의 정책 개발 등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지역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참 괜찮네요. 이렇게 봉사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몬드라곤 협동조합 공동체가 있답니다. 그 지역에서만 120개의 생협이 있고 2007년 당시에 이 생협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답니다. 유럽에서 쏘아올리는 인공위성도 여기서 만듭니다. 몬드라곤에는 생산자 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신부님이 100년 전에 꿈꿨던 세상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누군가가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그 미래는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재단도, 이 바운스 씨가 만드는 거죠. 아름다운 재단도 만들어진 지 10년이 안 됐어요. 저라는 한 사람이 꿈꿨고 그 한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 100개가 넘는 점포가 있고 2008년 매출이 15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은 요 뒷부분에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공부 중 299쪽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유랍니다. 유. 영어로 번역하면 유 뭐예요? 당신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세상을 바꿔온 주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말로 변화의 진정한 주역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유라고 했습니다. 올해의 인물에. 저는 좋은 정책을 찾아서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곳에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15명이 일하는 유명한 두뇌 집단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the Future 이런 미래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해마다 앞으로 10년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도 아주 단순 명쾌하게 10개의 사진으로 변화 트렌드 10개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개인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위키노믹스에 보면은 창조적인 보통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 캐나다의 한 금광회사에 대한 내용이 첫 장에 나온답니다. 이 회사가 보니까 더 이상 금을 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온 젊은 CEO가 57만 달러를 상금으로 내걸고 금이 있을 만한 곳을 공모에 붙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질학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갖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안에도 지질학자가 이미 여러 명 있는데도, 그죠? 결국 자신들이 파악했을 때보다
3배 정도의 매장량을 확보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으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57만 달러는 이 매장량을 확보한 거에 비하면 훨씬 이득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의 돈을 비용으로 내고 자신들이 원래 그 확보한 매장량보다 3배 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든 정부를 운영하든 이런 NGO를 운영하든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파트너로 삼고 함께 항상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말하듯이 모든 국민이 주권자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우리의 삶도 미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주권자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인은 주인다운 의무를 해야 됩니다. 국민은 무슨 큰 권력을 휘두른단 말입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태를 말하는 거고, 주권자는 당연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다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해야 해요. 독일 뮌헨에 있는 한 평생대학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평생대학이 각 지역마다 많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이 평생대학에 등록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또 배울 수 있죠. 근데 한 학기에 이 열린 강좌가 13,000개더라고요. 수많은 교회와 성당과 시민단체가 프로그램을 수백 개씩 갖고 있어요. 뮌헨 시민들은 공부하느라 퇴근해서 집에 갈 여유가 없어요. 시민들이 하루 저녁에도 몇 개씩 듣지 않으면 이 13,000개의 강좌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으면 폐강되잖아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독일의 예도 들었는데, 자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들고 오늘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다큐멘터리, 마이클 무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한 감독이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치코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 결론이 뭡니까? 결국 시위를 할 줄 아는 나라가 의료보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걸핏하면 걸고 나오잖아요. 시위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하철 노조가 일주일 파업을 해도 시민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시위를 하니까 국민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용감하니까 그 사회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국가입니까? 4천만 명이 의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지금 더 많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인이 주인다운 역할을 해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죠. 또 그래야 민주주의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말을 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 깨시민이라죠.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방파제가 되어주세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설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게 이제 박원순 씨의 창조적 시민들, 대안을 실천하다. 여기에서 이제 발췌한 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합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대의민주주의인데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표라고 그 지역의 대표라고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안 하고 막상 국회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서 완전히 지금 뭐 우리를 후회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나가야 되고, 그죠? 학습 길라잡이를 봅시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아메리카 스픽스는 무엇을 하는 단체일까? 집단지성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여기서 여러분 저는 1번을
과제 6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쓸 내용들이 좀 있을 거고, 좀 더 보완하고 싶으면 사례를 들 때 보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은 또 여러분이 또 좀 찾아보셔도 되고, 보충하기 위해서 이 과제 6을 어쨌든 마지막 15주차 이전까지, 우리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 저도 이렇게 기록해 놓을게요. 1번입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편의 글을 써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잠시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고 마칠 겁니다. PMI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내용인데 한 16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 한 46분 되겠죠.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주니? 난 막대 과자 주고받는 것 별로야. 길거리에 파는 과자 중에 몸에 안 좋은 성분도 많다고 하고. 그래도 막대과자 데이에 막대과자도 주고받지 않으면 무슨 재미야? 막대 과자 데이가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그때 과자도 실컷 먹을 수 있지.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아낼 수 있지. 또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난 잘 모르겠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면 막대과자 데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이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다면 PMI를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PMI요? 먼저 PMI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PMI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그 아이디어를 세 가지 각도로 분석해 보는 방식이에요. 먼저 P는 플러스, 즉 더하기라는 뜻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장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M은 뭘까요? 마이너스, 빼기요. 맞아요. 어떤 아이디어의 단점, 불편한 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I는 뭐가 될까요?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I는 인터레스팅으로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점이나 앞으로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랍니다. 그럼 이 PMI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검토하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PMI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럼 친구들이 PMI 활동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PMI 기법을 활용하면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흥미로운 점을 분석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훨씬 다양한 의견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PMI를 통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행복은 행복이죠. 정말 행복하고 좋은 느낌이죠. 그렇죠. 행복이란 좋을 것만 같죠? 자, 여기 다른 친구들이 행복에 대해서 PMI 활동한 내용이 있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마냥 행복하고 고민 없는 것이 행복의 장점이지만 단점과 흥미로운 점도 있네요. 단점으로는 너무 행복하면 뭐가 행복한지 모른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행복만 바라게 된다고 했어요. 흥미로운 점으로는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점이 다르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도 PMI 활동을 통해 보면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선생님, PMI 활동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PMI를 이용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막대과자 데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막대과자 데이의 P요인,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좋아하는 과자도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계기도 돼요. 또 막대 과자를 파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요. 민수가 좀 더 크게 생각을 했네요. 저희 아버지가 편의점을 하셔서 일단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해요. 특별한 날이어서 기대되고 재미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특별한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여러분이 말한 모든 점이 막대과자 데이의 P요인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막대과자 데이의 M요인, 즉 단점에 대해서 분석해 볼까요?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재밌고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맛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만 주니까 못 받는 친구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작년에 좀 서운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환경이 오염돼요. 그래요. 모두 잘 생각해냈네요. 그렇다면 이제 막대과자 데이의 I요인, 즉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직접적인 장점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장점이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이라. 이건 좀 어려운데요. 뉴스를 보니까 11월 11일이 가래떡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대과자 데이인 동시에 가래떡데이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라는 점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날은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건데 이건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 점이 좀 흥미로워요. 정말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저도 엄마가 학원 가라고 시키면 잘 안 가는데 막대과자 데이는 시키지 않아도 잘 챙기거든요. 이날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날인 게 정말 흥미로워요. 그래요. 그런 점이 모두 막대과자 데이의 I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PMI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어떤 문제나 아이디어를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활동이에요. 한 가지씩 확인해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PMI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군요. 먼저 P 요인을 볼까요? 막대과자 데이의 장점은 무엇이었죠? 맛있는 과자를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막대과자 데이 축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날이라는 점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막대과자 위에다가 하트를 달아서 이름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훨씬 기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막대 과자 속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스를 넣어서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치즈를 넣거나 크림 소스를 넣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양념치킨 맛을 넣거나. 그리고 맛있는 마카롱을 길쭉하게 만들어서 팔아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모두 P 요인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었어요. 학생들 입장이죠. 이어서 M 요인을 볼까요? 막대과자 데이의 단점은 무엇이었죠? 점.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요. 저희가 말이죠. 선생님, 이제 이 단점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변화시키면 단점이 보완될까요? 돈을 적게 쓰는 과자를 방법. 사서 주는 대신에 막대 모양 편지를 써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못 받는 친구를 없애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바자회를 열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같이 사서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자를 작게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하나로 크게 만들어서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모든 단점을 다 보완할 수 I 요인을 볼까요? 막대과자 데이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었죠? 가래떡 데이와 같은 날이고 친구들 요인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막대 과자 데이가 가래떡 데이와 같은 날인 것을 이용해서 상자 한쪽에는 막대 과자를 넣고 또 다른 쪽에는 가래떡을 넣어서 판매하고 싶어요.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을 살려서 막대과자 운동회를 열어보고 싶어요. 막대과자 모양을 이용해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선생님도 참여하도록 하려고요. 또 상품으로 막대과자도 주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생각을 해주었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의 어떠한 것이든 PMI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흥미로운 점으로 균형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박한 주제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PMI를 활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PMI를 활용해서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도 하고 또 PMI를 통한 창의적 발상에 대해서도 봤는데요. 여러분 텍스트 302쪽에 보면은 집중 탐구해 가지고 세 가지 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글과 다 관련 있는 집중 탐구인데요. 1번에 한번 보세요. 아래에 제시된 글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에 관한 부분이다. 영국의 시사 주간 죄송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평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완전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자, 이거는 이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8년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28을 차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선거 과정과 다원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인권 이런 분야를 종합 평가한 건데 167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범주가 카테고리가 4개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30개, 흠 있는 민주주의 50개국, 민주화 독재 정권 혼합 36개국, 독재 정권 51개국 이렇게 불리는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30개국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 때는 한국이 흠 있는 민주주의의 그룹이었는데 이번에는 풀 데모크라시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상향 평가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속한 국가는 전 세계 30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르겠어요.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요? 일본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같아도 실제로 사실은 뭐 자민련이나 지금 한 당이 수십 년을 이렇게 집권 여당으로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디에도 어느 나라도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좀 저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겉으로만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그죠? 어쨌든 막 이렇게 평가했다는 게 이게 뭐 완전히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인지, 도대체 완전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죠?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과제 요구로 제가 제시했지만은 그걸 할지 요 1번을 할지 조금 고민하다가 아까 1번에 했죠. 1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쓰기 쉽기 때문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게 조금 더 주제가 조금 더 광범위하면서 여러분이 과제로 쓰기에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제시했지만 요 지금 집중 탐구에 나오는 요 1번도 이렇게 지문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이런 걸도 연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두 개 중에 제가 아마 고르려다가 앞에 나온 1번 문제를 선택했는데 지금 이 집중 탐구 1번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지금 50분 다 됐으니까 그죠? 다음 시간에는 또 연속해서 남은 부분을 마저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